영화로 들여다보는 우리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채라고 하면 이제 여름에 쓰는 그 더운 때 쓰는 그 부채가 아니라 지금 국가 부채 그리고 개인 부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박시동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 자료를 냈는데요.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4분기 우리가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또 정부 부채 이걸 다 합쳐 보니까 251%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GDP가 이제 GDP 대비해서 그 비율이 그 정도가 됐는데 GDP 대비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비율이 그렇습니다. 251%. 그러니까 합치면 금액으로 치면 약 6천조가 넘어요. 6천조요? 예, 그러니까 명목 GDP의 2.5배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기업 부문과 이제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최근에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가계 부채는 뭐 이미 예전에 천조 넘은 지 오래됐고요. 정부 부채도 지금 사실은 역대급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뇌관으로 늘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지금 늘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서 하여간에 다양한 채무가 지금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부채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때 뭐 D1, D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국가 부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제 팬데믹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는 각 나라들이 이제 확장 재정 지출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다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최근에 제가 외신 기사를 보면은 부채를 좀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건데 왜 한국은 지금 부채가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그 팬데믹 위기가 커서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방금 그 앵커님 말씀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오히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덜 푼 편이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외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그때 풀린 통화들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흡수해가면서 많은 부분 빠르게 정상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꼬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생각보다 그때 풀린 통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우리는 부채 축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GDP 대비한 그런 부채 비율이 보통 이제 한 300%에서 2020년에 300%가 넘는 게 이제 보통 통계였는데 2년 만에 260% 또 작년까지는 264%를 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242 이제 2020년에요. 또 작년 같은 게 251, 또 251.3 이렇게 해서 우리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이 됐던 것도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니 개인들이 오히려 개인 민간 부채가 더 늘어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한폭탄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과 분석들이 있는데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제 뭐 국가 전체를 한 덩어리의 경제로 봤을 때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서 그걸 누가 구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그러니까 정부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가계 이렇게 3분 등분으로 해서 부담 주체를 보긴 하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가 부채가 늘어났어요.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든지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이 좀 부담하는 쪽이 좀 늘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계 쪽으로 부담이 지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경질을 해야 된다, 막 굉장히 많은 논란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민간들의 부채 이거 굉장히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영화들이 꽤 많죠. 대표적인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주인공 수남이라고 하는 인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빚을 많이 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화가 주인공이 제 기억으로는 이정현 씨. 예, 맞습니다. 가수 그렇죠. 와 했던 그 이정현 씨 맞죠? 그러니까 배우이기도 한.
근데 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귀수술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손을 다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다음에 남편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작은 집이 재개발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점점 파국으로 가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돈을 번 다음에 주판 튕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 벌었나, 얼마를 더 모아야 하나. 근데 자기가 벌어도 벌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은 나중에 자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에 많지 않나. 또 한 가지 대사는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꾸준히 더 오르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좌절감 중에 일부잖아요. 집값을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더 올라 있고 더 많은 빚을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 같은 것을 굉장히 블랙 코미디로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제가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처럼 소처럼 하루 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일을 해도 재산은 늘지 않고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정현 씨가 굉장히 순진한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그렇죠. 거예요. 후반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 캐릭터가 가진 좀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필요할 땐 약한 얼굴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는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 초반부터 중반부에 이르는 어떻게 빚을 낳고 일을 아무리 해도 왜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굴레를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나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리얼리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영화가 안 됐을 겁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히려 그래서 약간 블랙 코미디, 약간의 스릴러까지 이제 가미를 해서 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가계부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1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요. 100.4, 100.5. 왜냐면 며칠 전에 이제 국민 계정이라고 해서 기준을 바꾸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100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요. 선진국 약 42개국과 합쳐서 쭉 봤더니 스위스가 126, 호주가 109, 캐나다 102인데 그 다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세계 탑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기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꼭 1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고 높은 수준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하는데 핵심은 그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의 여력과 이 소득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현재 가계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가처분 소득도 지금 연일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문제는 그럼 이런 상황인데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6월 달에 들어서 20일만 해도 4조가 느는 등 아주 지금 뭐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4조가 늘었다고요? 한 달에 한 달 채 못 채운 그러니까 6월 통계로 지금 6월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10일 단위 통계에서 20일 통계만으로도 4조 4천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 단위니까 이게 뭐 좀 단위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징이 상당수가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고 부동산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연끌한다고 이제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뭐
뭐 그래서 부동산 PF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네. 뭐 일부에서는 부채도 자산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제에 꼭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뭐 부채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 말이 좀 맞는 건가요? 경제학적으로 그런 말도 있죠. 부채주도 성장인 이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그러니까 뭐 소득으로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나 정부나 다 마찬가지죠. 세금으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도 세금으로만 성장한다. 예. 기업도 이 매출로만 성장한다. 가게도 월급으로만 성장한다. 이러면 한계가 있죠. 당연히 부채를 내서 그 부채를 통해서 오히려 내수나 이 성장을 촉진하는 이게 이제 괜찮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요. 실제로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버블이 터질 때 그때는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위험한 거죠. 아 지금 버블이 예. 터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도 현재 이제 PF를 통해서 사실은 부동산을 굴려서 시장을 돌리는 구조가 부동산 PF 같은 건데 왜 현재 지금 고착화되고 있느냐?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수요가 끊기고 나면은 돌지가 않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만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예. 역성장으로 들어가고 버블이 터지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지표들이 이제 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네. 지금 급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안 좋은 징후라고 지금 근데 보시는 당연히 거죠. 자영업자 대출이 높아지는 게 문제야. 여기 이제 방금 드린 말씀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구조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서 문제야라고 할 때 바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소득은 늘고 있어. 같이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득이 안 늘고 있고요. 매출도 반토막 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 폐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합쳐보면 문제라는 거죠. 그때 2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서울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 8집 중에 한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폐업하고 있다. 예. 뭐 이런 통계도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리고 기억나는데. 오늘 나온 예. 통계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고 있는 이른바 신보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해 준 금액이 1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인 신용불량자 파산한 사람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다룬 영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영화로 구현된 게 화차 같은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희 씨 나왔던 예, 그 화차 맞습니다. 이선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에 한 40만 명 정도가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약혼자가 갑자기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휴게소에서 아마 그렇죠. 사라졌던 걸로 고속도로 기억하는데. 휴게소에서 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 이제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약혼녀를 찾기 시작하는데 찾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약혼녀의 정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고 내가 알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식으로 이제 정체를 밝혀가는 구성인데 이게 이야기를 파헤치고 보면 1인 가구 그리고 신용불량, 개인 파산, 사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신용을 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물건을 사고 근데 그 물건을 사는 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한도를 주는 게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의 구조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 이 악순환에 빠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나가는데 이를테면 크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빚을 내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를테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개인의 소비를 부추기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개봉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한국판 화차라는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남의 얘기죠. 신용을 도용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훔쳐서 살고 있었고 그 이유가 자기 신용 같은 것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화차라고 해서 아예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화차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신용카드 대금이 내가 쓴 것보다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쓸 때는 10,000원씩인데 다 나중에 그 명세서 보면 1억 돼 있다고 농담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는 다 몇천 원, 뭐 몇만 원 이런 것 같은데 너무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 식으로 위기를 겪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화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다들
내 얘기 같은 뜨끔함 내지는 좀 두려움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두 영화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개인이 정말 게으르거나 부패하거나 뭐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빚은 늘어가고 그렇죠. 집값은 더 빨리 오르니까 더 가난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뭐 빚을 내는 걸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거에 이제 한번 수렁에 빠지면은 계속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지만은 판타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인 현실보다 거죠. 더 리얼한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진짜 너무 가슴 아프게 봤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아는 현장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문제 잘 아니까요. 그런 데서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를 과도하게 권하는 이런 사회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보면은 사실은 정부가 이제 부채 관리한다고 해서 DSR을 좀 강화해서 하려고 2단계 DSR 스트레스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DSR이 뭔지 짧게 좀 DSR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통제하라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DSR이 50이다 그러면 월급이 500만 원이면 그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 합계가 25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규제인데 예. 이걸 좀 더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걸 시행이 원래 7월 1일이었는데 돌연 갑자기 2달을 미뤘어요 정부가. 그러면서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뭐 서민 차주 보호라든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뭐 그 말을 믿지 않고요. 결국에는 다시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 집값 부추기기 경기에 대해서 빚을 더 내서 이 사실은 이제 집값 경기에 조금이라도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제 일단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출이나 부채를 축소를 해야 될 때 또 한 번 이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비판을 많이 사고 있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영화 한 4년 정도 된 영화인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마지막에 희망은 그래 내가 산 이 집이 재개발이 돼서 결국에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한 번은 끊어내자 이러면서 마치 쥐구멍이 벼들려처럼 그걸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지금은 이 정도 재개발 갖고 있잖아요. 이게 로또도 아닙니다. 과도한 공사비 등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만약에 그때도 진짜 한국 사회 현실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현실은 더 어려워졌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이상향 같은 꿈조차도 지금은 꿈도 아니게 됐다. 그러니까 예. 재개발 요즘 뭐 예. 비명 소리 많이 난다. 너무 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네, 오늘 굉장히 눈물 닦으시고요. 네,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